일본 낭인들이 칼을 빼들고 쳐들어왔다. 칼끝이 흔들리는 촛불을 가르며 내 목덜미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이 나라를 훈둔다는 여자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을 똑똑히 봐두어라. 나는 조선의 국모다. 낭인들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칼끝이 더 가까이 들이밀어졌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 내 나라가 힘이 없어 너희에게 당하지만 기억하거라. 죽어서도 너희를 용서치 않으리라. 이놈들! 일본 낭인이 이를 갈며 소리 질렀다. 우테우테. 칼날이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순간 촛불이 꺼지고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쿡 눌러주세요. 1866년 3월 조선 궁궐에서 가장 이상한 왕비 간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일부러 힘없는 집안의 딸을 찾고 있었거든요. 권력 있는 외척을 만들지 않으려는 계산이었죠. 그렇게 선택된 여인이 바로 민씨 집안의 16살 소녀였습니다. 자, 그럼 이 평범해 보였던 여인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씨 집안은 양반이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세력이 없었어요. 아버지 민치록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민씨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죠. 흥선대원군이 보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조용히 궁궐 생활이나 하면서 아들만 낳아주면 되는 왕비 말이에요. 그런데 대원군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똑똑한지를요. 왕비가 된 초기 몇 년 동안 민씨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대원군의 눈치를 보며 궁궐 생활에 적응하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궁궐의 권력 구조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죠. 누가 대원군 편이고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전부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1871년 왕비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민씨는 첫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왕실에서 왕비에 갇히는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대원군은 이때부터 후궁을 들이라고 고종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왕비를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던 거죠. 그런데 민씨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궁궐 밖의 민씨 친척들과 연락을 시작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자기만의 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민승호, 민규호 같은 능력 있는 친척들을 조용히 조정해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대원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1873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종이 22살이 되던 해였죠. 법적으로는 이미 성인이었지만 아버지 대원군이 워낙 강력해서 친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씨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고종의 귀에다 속삭이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그늘에서 살 거냐고, 진짜 왕이 되고 싶지 않냐고 말이죠. 최익현이라는 유학자가 상소를 올렸어요. 대원군의 전횡을 비판하고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민씨가 뒤에서 공작을 벌인 거예요. 최익현 같은 정직한 유학자들은 이용하기 딱 좋았거든요. 자기들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민씨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1873년 11월 고종은 마침내 친정을 선포했습니다. 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민씨가 대원군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은 겁니다. 23살 여인이 조선 최고 실력자를 무너뜨린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민씨는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대원군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죠. 대신 대원군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경복궁 중건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불만인 백성들, 쇄국 정책 때문에 답답해하는 개화파 관료들,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문에 화가 난 유생들까지요. 이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대원군이 물러나자마자 민씨, 친척들이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민승호는 형조판서가 되었고 민규호는 이조판서에 올랐죠.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집안 출신이라던 왕비가 사실은 엄청난 정치력을 가진 권력자였다는 거요. 대원군은 자기가 키운 며느리한테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죠. 물론 이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1874년 대원군을 지지하던 세력이 반격을 시도했거든요. 민승호가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어요. 민 씨에게 경고를 보낸 거죠. 하지만 민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테러범들을 잡아내고 배후를 추궁했죠. 대원군 세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75년 민 씨는 마침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훗날의 순종이죠. 이제 왕비로서의 입지도 확고해졌고 정치적 권력도 손에 쥐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친척집을 떠돌던 고아소녀였는데 이제는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민비라고 불렀죠. 존경보다는 두려움이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민 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어요. 고종은 아내의 말을 거의 따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고종이 약하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고종은 민 씨를 신뢰했던 겁니다.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났으니까요. 민 씨는 단순히 권력욕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1876년 일본이 강화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조약을 요구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죠. 대원군이었다면 절대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민 씨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문을 닫고 있으면 결국 깨지고 만다는 걸 알았죠. 개항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지만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청나라도 이미 서양과 조약을 맺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조선만 혼자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민 씨는 이걸 정확하게 읽어냈죠. 개항 이후 조선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식 무기를 도입하고 신식 군대를 만들고 외국과 교류를 시작했죠. 민 씨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보수파들이 반대하면 설득하고 개화파들이 너무 급진적이면 제어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거죠. 하지만 권력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민 씨 척족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배만 불리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만연했죠.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갔어요. 민 씨는 이걸 통제해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자 정치적 기반이었으니까요.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 씨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와중에 청나라도 조선에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잘못 발을 디디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민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용하려고 했죠. 일본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청나라가 지나치면 일본을 이용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위험천만한 전략이었지만 당시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6세 궁궐로 들어온 소녀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노련한 정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조선의 운명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시련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셌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리고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을미사병까지 말이에요. 민 씨, 훗날 명성황후라 불리게 될 이 여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민 씨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막강했거든요.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대원군은 억울했을 겁니다. 자기가 10년 넘게 조선을 이끌면서
나라를 안정시켰는데 며느리한테 밀려난 거니까요. 경복궁을 재건하고 서원을 정리하고 세도 정치를 끝냈던 건 전부 대원군의 업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실각한 늙은 정치인 취급을 받는 거죠. 이걸 가만히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74년부터 대원군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민승호 폭탄 테러는 그 시작에 불과했죠. 대원군을 따르는 관료들이 조정에서 민씨 일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상소를 올렸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어요. 민씨 척족들이 권력을 남용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씨는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대원군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경복궁 중건 사업이었어요. 대원군이 10년 동안 백성들한테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궁궐을 지었죠. 당백전이라는 악화를 만들어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민씨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당백전 정책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냥인데 그 가치를 100냥이라고 정한 겁니다. 정부는 돈을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았죠. 민씨는 즉시 당백전을 폐지했어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대원군 시절보다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민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대원군이 철폐했던 서원 일부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죠. 대원군은 전국에 600개가 넘는 서원을 47개로 줄였는데 이게 유생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거든요. 민씨는 이 유생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정치적으로 완벽한 수였어요. 1875년 강화도 사건이 터졌을 때 민씨와 대원군의 입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본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서 도발을 벌였거든요. 대원군이라면 무조건 막았겠죠. 양의를 물리치고 문을 굳게 닫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씨는 달랐어요. 개항을 결정했죠. 이게 대원군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 대원군은 더욱 분노했어요. 조선이 일본한테 굴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건 대원군도 알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건 자기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쇄국 정책이 무너진 거였죠. 자기 며느리 손에 말이에요. 대원군 주변에는 반개와 세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씨는 개항 이후 더 과감하게 움직였어요.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고 청나라와도 관계를 강화했죠.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서양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백성들한테는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항 후 6년이 지난 1882년, 드디어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이죠. 구식 군대인 국군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신식 군대는 일본식 훈련을 받고 급료도 제때 받는데 자기들은 13개월 동안 급료를 못 받았거든요. 받은 급료마저 썩은 쌀이 섞여 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병사들이 민씨 정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민씨 일가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민겸호, 민창식 같은 권력자들이 살해당했죠. 그리고 반란군은 경복궁으로 몰려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민씨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씨는 급히 궁녀옷으로 갈아입고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쳤죠. 조선 왕비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충주 쪽으로 피신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한때 조선 최고 권력자였던 여인이 목숨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 대원군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반란군이 대원군을 모셔온 거예요. 대원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즉시 정권을 장악하고 민씨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와 정책도 전부 되돌렸어요. 6년 만에 권력을 되찾은 겁니다.
하지만 이 권력이 오래가지는 못했죠. 민 씨는 충주에서 고종한테 밀서를 보냈어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이죠. 고종은 즉시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청나라는 3,000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조선의 내정에 개입할 명분을 얻은 거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반란은 진압됐고 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대원군이 청나라 텐진으로 압송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실력자가 청나라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거니까요. 3년 동안 텐진에 유폐되었죠. 민 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외국 군대 손에 넘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냉정한 결정이었는지 상상이 되세요? 1885년 대원군이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 끝난 상태였어요. 정치적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민 씨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죠. 대원군은 조용히 운현궁에 머물면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끔 민 씨가 대원군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며느리였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게 승자의 예의라는 걸 말이에요. 이모굴라는 민 씨한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군대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 씨는 구식 군대를 해산하고 신식 군대를 더 키우기 시작했어요. 일본식 훈련을 받은 별기군을 증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어요.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라는 젊은 외교관을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나중에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이 되는 인물이죠. 23살의 이 청년은 조선에서 사실상 총독처럼 행세했어요.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 씨는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청나라 덕분에 권력을 되찾았으니까요. 청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하지만 민 씨는 여기서도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청나라만 믿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른 나라들과도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대원군과의 전쟁에서 민 씨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청나라라는 더 큰 그림자를 떠안게 되었죠. 조선의 자주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민 씨는 이걸 타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었고 서양 열강들도 조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권력 투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외세와의 싸움, 그리고 조선의 생존을 위한 싸움 말이에요. 청나라 군대가 한성에 자리 잡은 지 1년쯤 지났을 때 민 씨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나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새로운 카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민 씨가 선택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1883년 조선과 미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어요. 민 씨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죠. 미국은 멀리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을 직접 지배하려는 욕심이 없었거든요. 청나라나 일본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미국을 청나라 견제용 카드로 쓰려고 한 거예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도 연달아 조약을 맺었죠. 이 과정에서 민 씨 주변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같은 젊은 개화파들이었어요. 이들은 일본에 다녀오면서 충격을 받았죠.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엄청나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조선도 일본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씨는 처음에 이들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민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김옥균의 생각이 너무 위험했거든요. 왕실의 권한을 줄이고 양반과 상놈 구분을 없애고 의회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민 씨가 보기엔 이건 혁명이었죠. 왕실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자기 권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민 씨는 온건하게 천천히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밤
최악의 상황이 터졌어요. 갑신정변이죠.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한창일 때 갑자기 불이 났고 혼란 속에서 김옥균 일파가 움직였습니다. 민영익이 칼에 맞아 쓰러졌고 민태호를 비롯한 보수파 대신들이 살해당했어요. 개화파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새 정부를 선포했죠. 고종과 민씨는 사실상 인질이 되었습니다. 개화파들은 14개 조항의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는다. 신분제를 폐지한다. 세금 제도를 바꾼다는 내용이었죠.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단 3일밖에 못 갔어요. 민씨가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거든요. 위안 스카이가 15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개화파의 개인, 병력으로는 상대가 안 됐죠. 김옥균과 박영효는 일본 공사관으로 도망쳤고 거기서 일본으로 망명했어요. 남은 개화파들은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3일 천하가 끝난 겁니다. 민씨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급진 개화파들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특히 일본과 연결된 세력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개화파를 지원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일본 공사관 병력이 개화파를 도왔고 실패하자 일본으로 데려갔으니까요. 일본에 대한 민씨의 불신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민씨가 개화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방법을 바꾼 겁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위험하다. 천천히 온건하게 가자는 거였죠. 청나라가 하던 방식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청나라는 양무운동이라고 해서 서양 기술은 받아들이되 전통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민씨 눈에는 이게 훨씬 안전해 보였어요. 1885년부터 민씨의 온건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경공원이라는 신식 학교를 만들었어요. 양반 자제들을 교육해서 근대적 관료로 키우려는 거였죠. 전신선도 설치했고 우편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군대도 현대식으로 훈련시켰어요. 하지만 왕실 중심 체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민씨의 외교는 정말 복잡했어요. 청나라, 일본, 러시아 세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거든요.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일본은 조선을 세력권에 넣으려고 했죠. 러시아도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조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나라가 조선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씨는 이 경쟁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청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면 일본을 끌어들여서 견제하고 일본이 강해지면 러시아 카드를 꺼내들었죠. 위험천만한 줄타기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약소국이 살아남으려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1886년 민씨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도록 허락했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같은 근대식 학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해원이라는 서양식 병원도 생겼어요. 민씨는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 문물을 자연스럽게 들여오려고 한 겁니다. 물론 반발도 심했어요. 유생들과 보수파들은 서양 것을 받아들이는 걸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천주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갑자기 선교사를 환영하니 혼란스러웠죠. 민씨는 이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도 배워야 산다고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민씨는 밀어붙였습니다. 1888년쯤 되면서 민씨의 권력은 정점에 올랐어요. 고종은 민씨와 상의하지 않고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조정의 중요한 자리는 전부 민씨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차지했죠. 민씨 친척들의 영향력도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민씨를 국모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너무 강한 권력은 언제나 반발을 부르는 법이니까요. 이 무렵 민씨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얼어붙지 않는 항구, 그러니까 부동항이 필요했고 조선은 일본을 막아줄 강한 나라가 필요했거든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러시아 군사 교관들이 조선에 와서 군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보고 엄청나게 경계했죠.
1890년대 초반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둘 다 조선을 자기 세력권에 넣으려고 했으니까요. 민씨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청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일본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민씨가 선택한 개화의 길은 조선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을 열면서 외세의 개입도 함께 들어온 거죠. 하지만 민씨 입장에서는 문을 닫고 있는 것보다 나았어요. 최소한 선택할 여지라도 있었으니까요. 쇄국했다면 일본이 대포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테니까요. 1894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해가 오고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고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민씨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씨가 강했어요. 외교적 줄타기로 조선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개화와 쇄국 사이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민씨는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정답은 없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했죠. 하지만 민씨는 최선을 다해 조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왕비로서, 권력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를 쏟아부은 겁니다. 외교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민씨한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문제였어요. 1875년에 낳은 둘째 아들, 훗날의 순종이 유일한 적자였거든요. 왕실의 미래가 이 한 아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주 아팠고 성격도 소극적이었죠. 고종과 민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조선의 왕은 강해야 했어요. 진아들을 장악하고 외세와 맞서 싸우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죠. 그런데 세자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씨는 세자 교육에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최고의 유학자들을 스승으로 붙여주고 경전을 익히고 역사를 가르쳤죠. 예법도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왕이 되려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야 했거든요. 하지만 세자는 공부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책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정치 이야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선호했죠. 민씨가 보기에 세자는 너무 착했습니다. 착한 건 좋지만 왕이 되기에는 너무 순했어요. 진아들한테 속을 수도 있고 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죠. 민씨는 아버지 고종도 유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적자는 이 아이뿐이었으니까요. 1882년 세자가 8살 때였어요. 민씨는 이모곤란으로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쳤었죠. 그때 세자도 함께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혼란 속에서 세자를 두고 온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세자를 만났을 때 민씨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린 아들을 위험 속에 혼자 남겨뒀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세자는 그동안 무서웠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민씨는 세자를 더 보호하려고 했어요. 세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만 배치했고 교육도 더 신경 썼죠. 하지만 과보호가 오히려 세자를 더 유약하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더 소극적이 되어갔거든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1887년 세자가 13살이 되었을 때 민씨는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세자비가 필요했거든요. 간택을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양반 집안의 처녀들이 모였죠. 민씨는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떤 집안과 혼인해야 세자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선택된 여인은 여흥 민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또 민씨 집안이었어요. 민씨는 자기 친척은 아니었지만 같은 민씨 성을 가진 집안과 혼인하는 게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죠. 외청, 세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1890년 세자와 세자비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혼례 후에도 세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소극적이었죠.
세자비는 건강하고 똑똑한 여인이었는데 오히려 세자비가 세자보다 더 당찬 모습을 보였어요. 민 씨는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되면 세자비한테 끌려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 무렵 민 씨한테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종의 후궁들이었어요. 고종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 씨와 엄귀비가 문제였죠. 특히 엄귀비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고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민 씨는 이 여인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엄귀비가 아들을 낳았어요. 훗날 영친왕이 되는 아이였죠. 이 아이는 세자와는 달리 건강하고 활발했습니다. 고종은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궁궐 안에서 후궁의 아들이 적자보다 총애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민 씨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조는 후궁 소생이었고 성종도 후궁의 아들이었어요. 선조도 마찬가지였죠. 적자가 부족하면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세자가 계속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엄귀비의 아들이 뛰어나게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 씨는 엄귀비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지는 못했지만 궁궐 안에서 엄귀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죠. 엄귀비가 고종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엄귀비 아들한테는 특별한 관심을 주지 말라고 고종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적자 중심의 왕위 계승을 강조한 거예요. 고종은 난처했습니다. 왕비의 말도 들어야 하고 사랑하는 후궁도 챙겨야 했거든요. 궁궐 안에서 왕비와 후궁의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겉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권력 투쟁이었어요. 민 씨는 세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조정의 중요한 자리를 민 씨 일가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웠어요.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세자를 보좌하게 만든 겁니다. 민 씨 친척들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민 씨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왕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세자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어렴풋이는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어머니의 기대, 후궁 아들과의 경쟁 말이에요. 하지만 세자는 별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랐죠. 이게 민 씨한테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민 씨는 가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이 아이한테 지워주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세자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왕실에 태어난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든가 아니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든가 둘 중 하나였거든요. 민 씨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1890년대 초반, 세자는 이미 20살이 넘었어요. 성인이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사 결정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민 씨가 결정했어요. 세자는 그저 예식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궁궐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전부였죠. 민 씨는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아들이 과연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엄귀비의 아들은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죠. 고종의 사랑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아이가 크면 세자한테 위협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민 씨가 할 수 있는 건 세자를 계속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세자의 지위도 안전했죠. 그래서 민 씨는 절대 권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대원군과 싸웠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했고 개화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던 것도 전부 이 때문이었습니다. 왕실의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세자는 약했고 후궁의 아들은 강했죠.
민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역전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청나라와 일본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었죠. 민 씨는 내부의 싸움과 외부의 위기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건으로 여겨졌죠. 지방에서 일어나는 밀란은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이 봉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문제의 시작은 고부, 군수 조병갑이었어요. 이 사람이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갔죠.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든다고 돈을 걷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양반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었어요. 민씨 척족들의 부패도 한몫했죠. 전국 곳곳에서 민씨 일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전봉준은 수천 명의 농민을 모았습니다. 죽창과 농기구로 무장한 농민군이었죠. 이들은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조병갑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탐관오리를 없애자, 외세를 몰아내자,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이에요. 이 외침은 전국의 가난한 백성들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3월이 되자 동학농민군은 수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전라도 전역을 장악했고 충청도까지 진출했죠. 조선 관군이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농민군의 기세가 너무 셌거든요. 전주성이 함락되고 농민군이 한성으로 올라온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조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 씨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건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왕조를 위협하는 반란이었거든요. 농민들이 양반 타도를 외치고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죠. 만약 이들이 한성까지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실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민 씨는 강경 진압을 주장했어요. 협상 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조선 군대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했습니다. 병력도 부족했고 사기도 낮았거든요. 민 씨는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한 겁니다. 이모군란 때처럼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기로 한 거죠. 고종은 망설였지만 민 씨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6월,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아산만에 상륙해서 북상하기 시작했죠. 민 씨는 안도했어요. 이제 농민군을 진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되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일본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한테 미리 알리기로 한 거였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청나라보다 훨씬 많이요. 8,000명이 넘는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했어요. 조선 땅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민 씨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내란을 진압하려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는데 그게 두 나라의 전쟁을 불러온 겁니다.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서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를 놓고 대립했거든요.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오히려 이 상황을 보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외국 군대가 조선 땅을 밟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다. 전봉준은 조정과 협상을 했죠. 패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조정이 이걸 받아들이면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농민군은 해산했어요. 하지만 청나라와 일본은 군대를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증강했죠. 일본은 조선 조정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개혁을 하라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죠. 청나라는 당연히 반발했어요. 조선은 우리 조공국이라고 맞섰습니다.
1894년 7월 드디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청일전쟁이죠. 첫 전투는 풍도 앞바다에서 벌어졌어요.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함선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이어서 성완에서 육지 전투가 벌어졌죠. 조선 땅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민 씨는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청나라를 불러들인 게 화근이었죠. 전쟁은 일본의 압도적 승리였어요. 청나라 군대는 연전연패했습니다. 평양 전투에서 대패했고 압록강을 넘어 청나라 본토까지 일본군이 들어갔죠. 황해 해전에서는 청나라의 자랑인 북양함대가 괴멸당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승부가 결정난 거예요. 청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 씨한테는 악몽이었어요. 그동안 청나라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해 왔는데 청나라가 이렇게 약하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청나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종이 호랑이였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완전히 달라진 나라였고요. 이제 조선은 일본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겁니다. 일본군이 한성을 장악했습니다. 경복궁을 에워쌌고 고종과 민씨를 사실상 인질로 만들었죠.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조선 조정에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친일 내각을 만들라고, 개혁을 단행하라고, 청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민씨 세력은 조정에서 밀려났어요. 민씨 친척들이 관직에서 쫓겨났고 민씨가 신뢰하던 대신들도 제거됐죠. 가보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근대적 제도 도입 같은 것들이었어요. 개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필요로 하던 변화들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일본의 강요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조선 스스로 한 개혁이 아니라 일본이 시켜서 한 개혁이었어요. 민 씨는 이게 치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자기가 추진하려던 온건 개화가 일본의 손에 의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꼴이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민 씨의 권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평생 쌓아온 권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민 씨를 노골적으로 적대했죠. 민 씨가 친청파의 중심이라고 봤거든요. 민 씨가 살아있는 한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 씨 제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1895년 4월, 청일전쟁이 끝났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죠. 청나라는 일본한테 완전히 굴복했어요. 조선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포기했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줬습니다. 청나라의 시대는 끝났고 일본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조선은 이제 일본의 세력권 안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민 씨는 절망했습니다. 청나라 카드는 사라졌고 일본은 조선을 장악했죠. 자기 권력도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러시아였죠. 민 씨는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도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거든요. 부동항을 원했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싶어 했죠. 민 씨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한 겁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러시아 아니면 조선도 자기도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 씨는 러시아 군사교관을 요청했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추진했어요. 일본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하지만 일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 씨가 러시아와 손잡으려 한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거든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부임한 건 1895년 9월이었어요. 이 사람은 군인 출신으로 강경파였죠. 미우라는 부임하자마자 민 씨 제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 씨가 살아있는 한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일본 낭인들을 모으고 친일파 조선인들을 포섭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어요. 궁궐에 침입해서 민 씨를 제거한다는 계획이었죠. 1895년 10월 8일 새벽이 그 목표 시간이었습니다. 민 씨는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궁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일본인들이 한성에 우글거렸고 친일파들이 노골적으로 자기를 적대했죠. 민 씨는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 7일, 운명의 날 하루 전이었습니다. 한성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장을 보고 장사를 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 공사관 안에서는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경복궁을 습격한다는 계획 말이에요. 낭인들이 하나둘 공사관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다치 겐조, 구니토모 시게아키를 비롯한 70명쯤 됐죠. 이들은 칼을 점검하고 조선 옷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인으로 위장하려는 거였어요. 나중에 조선 내부의 반란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교묘한 수작이었습니다. 훈련대 병영에서는 우범선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말했죠. 왕비가 러시아와 내통하고 있으니 나라를 위해 제거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왕비를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었고 애국이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어요. 같은 시각, 경복궁에서는 민 씨가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궁녀들한테 물어봤어요. 밖에 수상한 사람들 없었냐고, 궁궐 경비는 제대로 서고 있냐고 말이죠. 궁녀들은 별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민 씨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고종을 찾아갔어요. 요즘 일본인들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뭔가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고종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본군이 한성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저 조심하라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 씨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한테 보낼 밀서를 준비했어요. 일본의 위협이 심각하니 러시아가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민 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러시아라는 카드만이 일본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요. 밤 8시쯤 민 씨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궁녀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편찮으신 거냐고요. 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밤 10시, 민 씨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전으로 들어가면서 궁녀들한테 지시했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바로 깨우라고요. 경비를 철저히 서라고 말이죠. 궁녀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궁녀들이 무장한 침입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일본 공사관에서는 최종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우라가 낭인들 앞에서 계획을 설명했어요. 새벽 3시에 광화문 앞에 집결한다. 훈련대와 합류해서 궁궐로 진입한다. 건청궁으로 가서 민 씨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낭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확인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10월 8일이 시작된 거예요. 한성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일본 공사관과 훈련대, 병영에서는 사람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칼을 점검하고 옷을 챙기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조선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새벽 1시, 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공사관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죠.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선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조선인처럼 보였어요. 70명의 일본인들이 한성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칼을 품속에 숨기고요. 훈련대 병영에서도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범선의 명령이었어요. 조용히 무장하고 대기하라는 거였죠.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따랐습니다. 수백 명의 조선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대기했어요.
자기들이 뭘 하려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새벽 2시, 민 씨는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자꾸 깨고, 꿈을 꾸고, 다시 깨고를 반복했어요. 악몽을 꿨죠.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더 강해졌죠. 궁녀들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밤 경비를 서는 궁녀 몇 명만 깨어 있었죠. 하지만 이들도 졸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이 평화가 산산조각 날 거였습니다. 새벽 3시, 광화문 앞에 그림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낭인들과 훈련대 병사들이었어요. 수백 명이 넘는 무리였죠.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였어요. 누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 임무를 맡을지 확인했죠. 우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병사들한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왕비가 러시아와 손잡고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한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말이죠. 병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게 의무였으니까요. 낭인들은 칼을 꺼냈어요. 예리한 일본도였죠. 어둠 속에서 칼날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칼로 곧 조선의 왕비를 공격할 거였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동이 트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했죠. 침입자들은 이 시간을 노렸습니다. 가장 어둡고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이었거든요. 신호가 떨어졌어요. 움직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전진했어요. 광화문 수문장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시간에 웬 군인들이냐고 물었죠. 우범선이 대답했어요. 특별 임무다. 문을 열어라고요. 수문장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침입자들이 광화문을 통과했어요. 이제 경복궁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조선 왕조의 심장부였죠. 이곳에서 곧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침입자들은 건청궁을 향해 걸어갔어요. 칼을 손에 쥐고요. 민 씨는 이 순간에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자기한테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몰랐죠. 곧 깨게 될 거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였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8일 새벽이었어요. 조선에게는, 민 씨에게는 마지막 새벽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건청궁에 가까워질수록 침입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근정전을 지나고 교태전을 지나 드디어 건청궁 앞에 도착했어요. 민 씨가 거처하는 곳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왕비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궁녀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밖을 내다봤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요. 궁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왕비 마마를 보호하라고 소리쳤죠. 이 비명 소리에 다른 궁녀들도 깨어났어요. 순식간에 건청궁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민 씨가 잠에서 깼어요. 비명 소리 때문이었죠. 순간적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일본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공포가 엄습했지만 민 씨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급히 일어나서 궁녀 옷으로 갈아입었죠. 머리를 풀어헤쳤어요. 얼굴도 최대한 가렸습니다. 다른 궁녀들 속에 섞이려고 한 거예요. 왕비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들려는 거였죠. 주변 궁녀들한테 속삭였습니다. 나를 숨겨달라고, 누가 왕비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하라고 말이에요. 궁녀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종도 소란을 듣고 깼습니다.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칼을 든 남자들이 궁궐 안을 활보하고 있었거든요. 고종은 소리쳤습니다. 누구냐고? 감히 궁궐에 무례하게 구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침입자들은 고종을 밀어냈습니다. 훈련대 병사들이 고종 앞을 막아섰어요. 위험하시니 물러나시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종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거였습니다. 고종은 분노했어요. 내가 조선의 왕이다. 당장 물러서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종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침입자들이 건청궁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방문을 발로 차고 칼로 위협하면서 들어왔죠. 궁녀들을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누가 왕비냐고 소리쳤어요. 일본말과 조선말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궁녀들은 모른다고, 왕비마마는 안 계신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침입자들은 궁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나이 든 궁녀들을 끌어냈어요. 그 중에 왕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민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기품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침입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한 일본 낭인이 칼을 들어 올렸어요. 누가 왕비냐고 소리쳤죠. 대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이협했습니다. 궁녀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 씨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자기가 왕비라고 말하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버티면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몰랐죠.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 달려왔습니다. 뭘 하는 거냐고, 왕비를 해치려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침입자들은 이경직을 밀쳤죠. 방해하지 말라고 칼로 위협했습니다. 이경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여러 명한테 둘러싸여 제압당했습니다. 침입자들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일을 끝내야 했는데 왕비를 확실히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더 거칠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을 하나씩 끌고 가서 신문했어요. 누가 왕비냐고,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한 궁녀가 견디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 씨를 향해서요. 침입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 씨한테 쏠렸어요. 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선의 왕비답게 당당했습니다. 침입자들이 민 씨를 둘러쌌습니다. 왕비냐고 물었어요. 민 씨는 대답하지 않았죠. 침묵으로 저항한 겁니다. 침입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확신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 여인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칼을 높이 들어 올렸죠. 고종이 소리쳤습니다. 왕비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왕이다, 명령한다고 절규했어요. 하지만 침입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훈련대 병사들이 고종을 더 세게 붙잡았죠. 고종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자기 아내가 눈앞에서 당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자도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어머니를 찾으면서 울고 있었죠. 하지만 궁녀들이 세자를 막았습니다. 위험하다고, 가면 안 된다고 붙잡았어요. 세자는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민 씨는 피하려고 했어요. 옆으로 몸을 틀었죠. 하지만 여러 명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칼이 민 씨를 찍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죠. 궁녀들의 비명인지 민 씨의 비명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민 씨는 쓰러졌어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침입자들을 노려봤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담긴 눈빛이었죠. 이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조선의 왕비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침입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칼을 계속 휘둘렀습니다.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자국 궁궐에서 외국인들한테 살해당하고 있었거든요. 조선 역사 50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비극이었죠. 하늘도 땅도 이 참상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궁녀들은 울부짖었어요. 고종은 절규했고 세자는 기절할 것처럼 쓰러져 있었죠. 침입자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하려고 했거든요. 민 씨가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몇 번이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경직이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춰라고 소리쳤죠. 침입자들이 이경직도 공격했습니다. 이경직은 칼에 맞아 쓰러졌어요. 충신이 왕비를 지키려다 함께 쓰러진 겁니다. 경복궁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10월 8일 아침이었죠. 침입자들은 서둘러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민 씨의 시신을 끌고 나갔어요. 궁궐 밖 녹원으로 옮겼죠. 거기서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조선의 왕비가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경복궁에서 보이는 거리였죠. 고종은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아내가 저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엄습했습니다. 침입자들은 현장을 정리했어요. 피를 닦아내고 흔적을 지우려고 했죠. 하지만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궁녀들, 환관들, 대신들이 전부 목격했어요. 일본인들이 왕비를 죽였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미우라는 일본 공사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무 완수했다는 보고였어요. 민 씨를 제거했다고요. 미우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성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일본인들이 궁궐에 쳐들어가서 왕비를 죽였다고요. 분노가 치솟았죠.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를 비난했어요. 조선이 이 치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외국 공사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러시아, 미국, 영국 공사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죠. 일본이 너무 과했다고,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일본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고종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왕실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조선 내부의 반란이었다고 주장했죠. 훈련대 병사들이 한 일이라고 일본은 관련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목격했거든요. 은폐는 실패했습니다. 을미사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외국인들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었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죠. 민 씨는 49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 권력을 위해 싸웠고 조선을 지키려고 했던 여인이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을미사변 이후 경복궁은 죽음의 그림자에 덮였습니다. 고종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일본이 왕비를 죽였는데 다음은 자기 차례가 아닐까 두려웠죠. 친일 내각이 궁궐을 장악하고 있었고 일본군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사실상 포로나 다름없었어요. 1896년 2월 고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기로 한 거예요. 아관파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새벽에 궁녀들의 가마에 숨어서 경복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선의 왕이 자기 나라 궁궐에서 도망쳐야 하는 치욕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즉시 친일 내각을 해산시켰습니다. 김홍집, 어윤중 같은 친일파 대신들을 제거했어요. 백성들이 이들을 길거리에서 찢어 죽였죠. 민 씨를 죽이는데
협조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피해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유인석, 이소은 같은 유생들이 의병을 이끌었죠.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친일파들을 처단했습니다. 조선 팔도가 들끓었어요. 민씨가 살아있을 때는 미워하던 사람들도 죽고 나니 국모로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넘게 지냈어요. 그동안 민씨를 추모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왕비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국장을 치렀습니다. 민씨를 명성황후로 추존했어요. 황후라는 칭호를 올린 겁니다. 조선 왕비에서 황후가 된 거죠.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10월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대한제국을 선포한 겁니다. 조선이 아니라 제국이라고, 자기는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선언한 거죠.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이라는 걸 만천하에 알린 겁니다. 고종은 황제가 되면서 민씨를 다시 한번 추존했어요. 명성황후라는 정식 시호를 올렸습니다. 민씨가 평생 바라던 게 뭐였을까요? 조선의 독립이었죠. 외세한테 휘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후에야 그 꿈이 이뤄진 셈이에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충돌했고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죠. 이번에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러시아마저 물리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됐어요. 민씨가 그토록 경계하던 일본이 결국 승리한 겁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한테 빼앗긴 거예요. 사실상 식민지가 된 겁니다. 고종은 저항했지만 무력했어요. 민씨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겠죠. 러시아든 미국이든 어디든 손을 뻗쳤을 겁니다. 하지만 민씨는 이미 없었어요. 1907년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일본이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고 세계에 알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죠. 세자가 순종으로 즉위했어요. 민씨가 그토록 지키려던 아들이 마지막 황제가 된 겁니다.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대한제국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죠. 민씨가 평생 싸워서 지키려던 나라가 결국 일본한테 넘어간 겁니다. 을미사변으로부터 15년 만이었어요. 민씨의 죽음이 조선 멸망의 시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었어요. 친일파들은 민씨를 악녀로 묘사했죠. 나라를 망친 여자라고, 외척 정치로 조선을 썩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도 민씨를 부정적으로 그렸어요. 을미사변을 정당화하려면 민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명성황후를 국모로 추모했어요. 일본한테 저항하다가 순국한 인물로 기억한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명성황후 추도식을 거행했죠. 민씨가 항일의 상징이 된 겁니다. 살아생전 민씨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죽은 후에는 추모했어요.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조선이 다시 독립했죠. 하지만 곧 남북이 갈라졌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어요.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렸죠. 어떤 이들은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추모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이 산업화되면서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학자들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민씨가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간 정치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외세의 압력 속에서 조선을 지키려고 애썼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에는 뮤지컬 명성황후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씨를 비극적 영웅으로 그린 작품이었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명성황후의 삶에 감동했습니다. 한 여인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이야기였으니까요. 명성황후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명성황후는 여성 리더십의 상징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어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나라를 이끌었던 여성이었죠.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민씨 척족 정치가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 권력욕이 지나쳤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개화를 추진한 선각자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권력자였나, 조선을 지키려고 한 애국자인가, 아니면 외세를 끌어들여 화를 키운 장본인인가 말이에요.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민씨는 완벽한 성인도 아니었고 악마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간 인간이었죠. 권력을 원했고 조선을 지키고 싶어 했고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 했고 살아남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130년이 지났어요. 명성황후에 대한 기억은 시대마다 달라졌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벌어진 참극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비가 외국인들한테 살해당했다는 사실 말이죠. 명성황후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홍릉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고종과 함께 묻혀 있어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참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모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하러 가죠. 명성황후는 죽은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명성황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본이 을미사변에서 이겼지만 역사는 일본을 규탄하고 있어요. 민씨를 죽인 것이 결국 일본한테도 독이 됐거든요. 국제적 비난을 받았고 조선인들의 저항을 키웠으니까요. 만약 민씨가 살아남았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본은 다른 방법으로 조선을 집어삼켰을지도 몰라요.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약소국이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청나라도 무너졌고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가 됐죠.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명성황후는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안 되면 러시아를 찾았고 일본이 위협하면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그게 민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성황후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완벽한 영웅도 아니고 악녀도 아닌 그냥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 간 인간으로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수도 했고 잘한 것도 있고 욕심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던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됩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력이란 무엇인지, 역사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1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